조금 전 국회에서 코인 논란에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명하느냐 마느냐. 자, 결과 옆에 나오죠. 찬성 3표, 반대 3표, 동수가 나와서 부결됐습니다. 첫 번째 앵커의 픽, 이 얘기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장혜찬 최고위원, 오늘 SNS 보니까 제명 촉구하면서 세비 얘기까지 쭉 올리셨던데 오늘 결과 어떻게 보세요? 국회의원 한 명이요. 한 달에 타가는 세금이 한 6,800만 원 됩니다. 한 달에요? 네, 직원들 월급과 의원실 운영비, 네. 그리고 뭐 입법 정책 개발비에서 아주 끝도 없어요. 음. 그럼 김남국 의원이 이제 앞으로 9개월 동안 내년 5월까지 국회의원을 계속하게 되면 6억 1천만 원 이상을 타가게 되는 거예요. 6억 1,731만 원 계산까지 딱 정확히 해놓으셨네요. 저도 세금 내는 납세자로서 네. 저는 김남국 의원한테 제 돈 6원도 못 내겠습니다. 아하.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절대 다수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집단적으로 이 제명안을 부결시킨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지키라는 말하지 않았으면 민주당 국회의원 3명이 여론의 회초리 맞을 거 감안하고 다 반대표 던졌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내부적인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100% 확신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 6억 이재명 대표가 작전주를 해서 벌든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를 해서 벌든 국민 세금이 아니라 민주당 당비로 좀 충당하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설주한 부위원장, 오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했기 때문에 뭐 누가 찬성을 했고 누가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난번에 논의를 하려고 했다가 김남국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생각 좀 더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연기해서 오늘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뭐 김남국 의원의 눈물의 힘이 아닌가. 눈물의 힘이다. 지난 소명을 하면서 굉장히 격정적으로 했다. 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눈물을 흘렸냐 안 흘렸냐에 대한 뭐 논의도 뭐 논란은 있지만은 네.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솔직하게 좀 심정을 밝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의원으로서 불출마 선언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당분간 아니면 앞으로 또 영원히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정치를 안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만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장혜찬 최고위원의 어떤 이런 세비 아깝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세비 아깝지 않도록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SNS에서 밝혔다시피 최선을 다해서 지역 구민과 국민들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저는 오히려 남은 임기 동안 본인이 뭐 그동안 코인 거래를 하면서 성실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벌충한다 생각을 하고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윤리특위 이 소위 표결 관련해서요. 윤리특위 여야 간사 목소리 준비했는데 잠깐 좀 들어보실까요? 찬성 셋, 반대 셋 이렇게 해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간의 사전 논의나 이런 게 좀 있었는지. 그건 없었습니다. 이 건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고 그렇긴 하지만 제명까지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그런 점도 참작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부와 상의를 하고 또 여야 협상을 계속해서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김남국 의원의 처벌 수위는 어느 것이 적당한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혜찬 최고위원, 이제 뭐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제명 표결은 안 되고 어쨌든 이 징계 수위 변경해서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권영세 의원이 코인 때문에 윤리위에 또 제소된 상황이라서 국민의힘에서 이거 의지 가지고 하겠느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두 가지가 다른데요. 김남국 의원은 윤리자문위 심사 결과 코인 보유액이 확인된 게 99억이었습니다. 네.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총액이. 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이른바 잡코인을 사고 시세 폭등이 되는 일이 여러 번 일어났어요. 권영세 의원 거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보도나 FIU에서 권영세 의원의 거래를 가지고 이상 거래라고 금감원에 신고한 바가 없습니다. 네. 이 사건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건 이상하다라고 신고를 하면서 촉발된 것이기 때문에 그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전혀 불가능한 것이고요. 네. 저는 징계 수위를 낮춰서 재의결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이제 국민의힘이 반대로 부결을 시키면 다시 또 제명안을 상정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국회의원들끼리 표결해서 3대3이 나와서 부결이 된 건데요. 네. 외부 심사위원들은 제명을 의결했어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외부인들의 기준보다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기준이 더 낮다는 뜻이 되거든요. 진짜 국회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고 저도 국민의힘 당직자입니다만 제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저 민주당 의원들이랑 나란히 기자회견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이거를 어떻게 부결을 던질 수 있느냐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고 저 3명이랑은 앞으로 겸상을 안 하겠다. 이런 결기를 우리 당 의원들이 좀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김남국 의원 징계건 관련해서 얘기해 봤고요. 육군사관학교 내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뿐만 아니고 각계에서 연일 이 문제로 논쟁이 붙고 있는데요. 이번 앵커의 픽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이 육사뿐만 아니고 국방부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도 뭐 이전하겠다, 뭐 검토하겠다 했는데 뭐 이거는 결론이 좀 났어요? 아직 안 났습니다. 뭐 육산의 흉상은 옮기고 국방부에 있는 건 그대로 두는 뭐 투트랙 전략 이런 여러 안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요 오늘 오전에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네. 이 국회 예결위에 나와서 한 국회의원이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정부의 생각이 맞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네.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육사에서 이 사관학교 정체성에 맞도록 교내에 있는 기념물을 옮기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또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가 이 문제 관련 언급했는데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공개 국무회의 자리에서 언급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전임 정부가 왜 예산을 들여서 육사에다가 이 흉상을 설치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독립기념관으로 아예 옮겨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이게 맞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런 언론 보도 완전히 부인하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다라고 하면 어떤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개인적인 입장은 일부러 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방부에서는요, 이 문제로요, 국방부 대변인하고 출입 기자들 사이에 설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우리 군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 수 있으면 굳이 뭐 외부의 학계나 또는 이런 협의는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군 내 있던 독립군을 물살시켰던 자유시 참변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음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써놨던데 그 판단 근거가 좀 궁금합니다. 알려진 군 내외의 자료 또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자유시 참변에 자신이 가담했다라는 내용을 소련에 말을 했다 이 자료를 확보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문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 그랬다는 거는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서 우리 독립군을 살해하는 데 가담했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드린 것 같고. 장희찬 최고위원, 이 논란이 며칠 전에 또 있었어요. 이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함명 이거 바꾸는 거 검토하느냐 이거 놓고서 또 기자들하고 검토하네 만에 그럼 검토를 검토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면 뭐냐 막 이런 또 설전이 있었는데 지금 자유시 참변 갖고도 설전이 있었고 국방부 대변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자유시 참변 관련해서는 홍범도 장군의 과가 분명히 있죠. 본인이 직접적으로 우리 무장 독립군들을 학살하는 데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자유시 참변 현장에 홍범도 장군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고 네. 그들은 레닌과 소련 정권의 무장 해제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인 다음 이후 소련군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자유시 참변에서 살아남은 독립군 김오남 독립군과 김창수 독립군이 네. 후에 홍범도 장군을 죽이려고 했어요. 책임이 없었다면 그 참변에서 살아남은 또 다른 우리 독립군 2명이 왜 홍범도 장군에게 적의를 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역사적 사실을 차치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공적까지 다 폄훼하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뭐 파묘하자는 민주당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독립운동의 공적으로서 훈장 받은 것, 네. 해군함의 명칭이 붙은 것, 이것 다 인정합니다. 다만 북한이라는 주적을 상대로 싸워야 될 우리 군인들을 양성하는 육사에서 생도들의 롤모델이 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다 기리기 좋은 장소, 적절한 장소인 독립기념관에서 그 흉상을 두고 기리는 게 홍범도 장군의 일생을 돌아봤을 때 그 취지와 더 부합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걸 마치 다 혼재해서 뭐 역사적 과가 있으니까
육사에서 이제 기리지 않으니까 홍범도 장군 독립운동 공적마저도 다 무시하겠다는 거냐. 이런 질문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짧게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 레닌의 공산주의와 스탈린의 공산주의는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이야기 들으면 진짜 공산주의자들이 화낼 거라고 러시아에 정통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레닌과 스탈린의 세부 노선이 어느 정도 달랐는지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홍범도 장군이 충성을 맹세했던 레닌의 소련군이 우리나라 무장 독립군들을 수백 명 이상 학살했어요. 그리고 청산리 대첩의 영웅인 김자진 장군과 이범석 장군은 홍범도 장군이 찬성했던 그 무장 해제에 동의하지 않고 만주로 돌아갔거든요. 네. 그리고 그 자유시 참변 이후에 대한민국 독립군의 무장투쟁 역사의 대가 거의 끊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과까지도 저희가 직시하고 그러나 공적이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독립운동가로서 기리지 않은 말이 뭐 그렇게 싸울 일이고 문제가 되고 이념적인 일인지는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정치권은요, 저희가 얼마 전에 좀 다뤘었죠. 이 정율성 공원 이어서 이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해서 이념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국방부 입장이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여당이니까 정부 입장을 존중하면서 또 국민들 여론을 잘 수렴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훈장을 수여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해군의 홍범도함을 명명해서 홍범도 장군을 기리고자 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이념 전쟁을 선동하기 위해서 독립전쟁 영웅을 부관 참시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설전부 위원장, 지금 이재명 대표 홍범도 장군 묘역 찾은 거 봤는데 이게 원래는 예정된 일정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가 이제 1박 2일 워크숍 끝난 바로 그날이었는데 바로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찾았어요. 이거는 어떤 의도가 좀 있는 겁니까? 아마 오늘 최고위를 지금 현장 최고위를 목포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네네. 아마 원주에서 끝나고 가시는 길에 저는 뭐 중간에 대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신 거라 생각하고 또 전 잘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이제 지금 홍범도 장군께서 지하에서 얼마나 울고 계시겠습니까? 통곡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아까 장해찬 최고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학계의 정설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그 당시에 레닌에게 보고를 했다는 문서도 어떤 이러한 자유시 참변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책임을 묻거나 그런 내용이었었지 이러한 뭐 대책을 마련하는 거였지 그 어떤 보고를 했다라는 그런 문서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쟁이 있습니다만 홍범도 장군은 자유시 참변과 관계가 없다는 게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당연히 지금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묘역을 다시 다녀오셔가지고 당연히 저는 참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의 아까 저는 장해찬 최고의 마지막 멘트가 상당히 귀에 남는데 이것이 지금 이념적인 논란거리를 해야 되는 일인가요? 근데 던진 게 정부 여당이지 않습니까? 국방부와 육사가 지금 한 것인지 대통령께서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이 시기에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이념적인 논쟁 속에서 그것도 독립군이셨던 홍범도 장군에 대한 논쟁까지 이것이 번져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백선엽 장군에 대한 흉상을 세우고 싶으시면 그냥 옆에다 하나 더 세우면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과가 다 있죠.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백선엽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친일 행적이 있었다는 것도 있고 지금 6.25 때 공적을 세우신 것도 분명하고 네.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정확한 기재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굳이 있는 어떤 홍범도 장군의 그 흉상까지 옮겨가면서까지 꼭 넣을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이 전 정부에 의해서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부라는 게 대한민국 정부라는 게 보수 정부도 있고 진보 정부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만약에 진보 정부 민주당 정부가 바뀐다면 이거에 대해서 또 이거 옮기네 만에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왜 굳이 또 하셔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김지진 변호사는 지금 설주한 부위원장이 이 시기에 왜라는 표현을 썼는데 김지진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이 시기에 왜 그리고 이게 어쨌든 얘기 나오면서 전 정부, 지난 정부, 현 정부 이게 다 연결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보세요? 네, 저는 이게 뭐 정부의 어떤 변화, 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어떤 새로운 뭐 잣대를 들이댄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맞지 않다고 봐요. 뭐 정권 간의 싸움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건 맞지 않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확한 여기서 기준. 누구를 기릴 것이고 그걸 네. 기릴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은 무엇인지 이걸 정하는 게 중요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까 뭐 대통령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린다 하면 전범을 기준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한국 전쟁의 어떤 전범을 기준으로 전범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지금 정일성 논쟁하고 이제 홍범도 논쟁을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정일성이나 홍범도나 두 분 다 어쨌든 뭐 독립운동 하신 부분하고 뭐 공산당 활동을 하신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통점입니다. 근데 차이점을 찾자면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43년도에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뭐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한국 전쟁하고는 좀 무관한 이런 분이세요. 하고 반면 정일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해서 심지어 서울까지 내려와서 그리고 문화재까지 낙탈한 일종의 이제 전범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한국 전쟁이라는 거를 좀 특별하게 다뤄야 되는 게 한국 전쟁이라는 우리 역사적인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어떤 공산주의나 이런 거에서 좀 더 저희가 민감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어떤 기준 하에 또 기릴 부분과 안 기릴 부분을 따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권의 어떤 차이에 따라서 각자 이제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고 역사적으로 딱 기준을 세워놓고 어떤 부분은 기리고 어떤 부분은 기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권에 따라서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글쎄요, 이거하고 또 맥락이 같은지 모르겠는데 육군사관학교 홈페이지에 5년 전에 없어졌던 고 백선엽 장군 웹툰이 또 등장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백선엽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이제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이런 웹툰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육사 홈페이지에 게재가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모 일간지에서 이전에 이제 백선엽 장군께서 살아계실 때 일종의 이제 회고록 형식으로 특히 이제 한국 전쟁 관련된 그 백선엽 장군의 이제 활약상을 정리해 놓은 그런 회고록을 이제 만화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친일 인사 배제와 관련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5년 5개월 만에 이제 육사 홈페이지에 이 웹툰이 이제 다시 게재가 된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 또 이제 지난 25일은 그 육사 홈페이지에 이 만화가 다시 등장했는데 25일은 이제 백 장군의 어떤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공교로운 면도 있는데 관련해서 육사가 이제 정권이 바뀌자 백선엽 장군의 어떤 전쟁 영웅 명모를 부각시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육사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고 2018년도 당시 이 만화를 삭제한 이유는 당시에 이제 홈페이지의 어떤 구성 그리고 홈페이지의 어떤 뭐 용량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만화를 일시적으로 삭제했던 거고 이제 좀 홈페이지가 개편되고 어떤 용량도 좀 늘리고 한 상황에서 그냥 다시 올린 것뿐이지 어떤 시기적으로 이게 단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좀 더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 관련해서 두 분 의견 짧게 듣고 마무리 좀 해볼게요. 어쨌든 육사에서는 그동안 서버 용량 우리가 이거 늘렸기 때문에 이제 요거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시각들 많거든요. 자, 고 백선엽 장군의 웹툰이 5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최근에 일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이 있다 없다. 장희찬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뭐 직접적인 관련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뭐 친일과 관련된 과를 부각시켜서 6.25 한국 전쟁의 영웅들을 배척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영웅이 백선엽 장군이고요. 대한민국은 북한과 그 뒤에 중공군 소련의 침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기에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고 우리가 지금의 번영을 누리게 된 국가라는 점을 기여해 보면 다른 모든 역사적 공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6.25 한국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첫 번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첫 번째 기준을 중심에 놓고 육사가 뒤늦게라도 정상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 설주한 부위원장은 어떠세요, 의견이? 지금까지 정상화 됐었어요. 정상이었는데 지금 논란을 일으킨 건 저는 정부 여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과거 2018년도에 명예 졸업장도 수여를 했었어요. 육사에서. 그랬었나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왜 다 이렇게 지금에 와서 이렇게 부정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의 뭐 백선엽 장군에 대한 어떤 웹툰 뭐 등재가 다시 어떤 의미는 있겠죠. 지금 다들 추측하는 것이 홍 장군에 대한 흉상을 옮기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백선엽 장군의 흉상을 넣으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런 있더라고요. 추측을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현실이 될지 안 될지. 아니 저는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 네. 아니 하시면 되죠. 그거 뭐 아니 그러니까 공과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굳이 있는 걸 빼서 옮긴 다음에 거기에 넣을 필요까지 있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짚어봤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관련 예산으로 7,3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늘렸으니 국내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시라는 대통령의 당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으로 피해의 몇 %를 감당할 수 있고 과연 피해 국민과 어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정부 스스로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민주당 신성동이 진정으로 국민 건강권 때문이었다면 후쿠시마보다 10배가 넘는 삼중 수소를 쏟아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서쪽에는 눈 감고 동쪽에는 대놓고 악담을 일삼는 비합리적인 자해행위는 지금이라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이 수산물 먹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참 얘기가 많죠. 자,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요,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얘기해 봅니다. 미리수 기자, 7,400억 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 돈 어디에 얼마나 쓰여요? 네, 일단 예산 올해보다 40% 정도 크게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6,800억 원 정도는요, 어업인 지원, 소비 촉진을 위한 비용으로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중요한 건 나머지 576억 원입니다. 이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예산으로 배정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체적으로 수산물 검사하고 이 바닷물의 방사능 농도를 계속해서 측정하는 비용 등으로 쓸 예정입니다. 방사능 검사하는 데 쓴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러한 검사 계획 지난해 약 10,000여 건이었는데 올해는 23,000여 건, 이게 내년엔 55,000 건까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검사까지 합치면 이런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설전 부위원장, 근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방사능 검사 비용 570억 원. 방류는 일본이 하는데 왜 이거 검사하는데 우리 세금 써야 되느냐 이런 비판들 일각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뭐 장애 집회라든지 이 오염수와 관련해가지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들이 뭐 막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일본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일본 정부로부터 우리가 받는 간접적인 피해, 예를 들어서 이런 방사능 검사 비용도 어쩌면 직접적 피해는 아니더라도 간접적 피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한다든지 일본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수산인이라든지 어업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받아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요구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서 일본은 자국 어업인들이나 수산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바로 인접 국가에서 우리가 피해를 입는 아니면 입을 수도 있는 아니면 품평 피해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어떤 이러한 지금 바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어업인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예산 써가지고 그럼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 그건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방류를 한 건 일본 정부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봐라. 물론 요구를 한다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저도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제발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의 수산이나 어업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 세금 써야 해요 하는 질문에 장해찬 최고위원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민주당이 괴담을 유포해서 국민 불안을 자극하니까 그 불안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세금을 써서 검사를 강화하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 저 559억 민주당이 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 같은 일당 전체주의 국가를 제외하면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 민주적인 국가 어디에서도 내부적으로 이게 정쟁용으로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고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가장 먼저 미국과 캐나다 연안을 거치게 되는데 지금 미국의 야당은 공화당이죠. 네. 오염수 처리 문제 가지고 민주당이나 바이든 행정부에게 항의하지 않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학의 문제 앞에서 유독 정쟁거리로 이것을 소모하는 유일한 민주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유일한 민주국가의 야당이 민주당인 겁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 얼굴 들기 좀 부끄러운 일인 것이고요. 그러나 이 세금을 써서라도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이 대한민국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많은 세금을 들여서 우리가 더 많은 데이터, 사실은 기존에 99개 정도의 방사능 검출 해역이 있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바닷가에. 근데 이거 올해부터 200개 이상으로 늘렸거든요. 그렇죠. 물론 200개 이상으로 늘려서 국민들이 안심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민주당이 가짜뉴스로 장애 집회만 안 했어도 그냥 99개에서만 해도 사실은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에 대해서 왜 돈 많이 쓰냐고 정부를 탓할 게 아니라 왜 돈 많이 쓰게 만들었는지, 왜 우리 수산업자가 피해보게끔 그 공포감을 자극했는지 민주당이 좀 자성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원인 제공을 한 데는 다른 데 있다 이런 의견인데 자, 돈 문제 얘기해봤고요. 이런 가운데 어제 국민의힘이요 연찬회 끝나고 나서 이 수산물로 디프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잠깐 전해드렸는데 저희 시간에는 그 당시에 영상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었는데 그 영상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 모습 잠깐 좀 볼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민어 생각 먹거리 문제를 가지고서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벽보 씌우는 그런 세력들이 자꾸 우리 사회를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이거 좋아서 뭐 이런 거 먹으라 그래요. 사원이 뛰어온다는데 그렇게 지금 먹어 지금 먹어요. 이재명 대표도 수산물 좀 드시라는데요. 좋아하시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좋아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저도 많이 먹어요. 저도 앞으로도 먹을 거고요. 뭐 저는 지금의 수산물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일반 시민들 중에서는 이제는 좀 이런 거에 대해 아까 말한 게 풍평 피해라는 거, 간접적인 피해. 네. 그러니까 꺼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뭐 아까 장희찬 최고는 민주당이 선동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선동이 중국은 뭔가요? 그러면 중국 정부는 일본 수산물 아예 전면 금지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뭐 만들어내는 처벌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국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일본 정부에 지금 선전선동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일반 국민들이 느끼시는 어떠한 이러한 그 걱정, 우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렇게 많이 드시는 거 저 찬성하고요. 네. 저도 많이 먹고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국민들에게는 안심을 시켜주셔야죠. 그리고 일본 정부가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걸 너희들은 이게 과학적이지 않냐? 왜 이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러하니까 우리가 좀 더 뭐 감시도 더 열심히 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뭔가 자료도 더 투명한 자료도 받아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자, 지금 관심이요.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방류지만 그 이후에 자, 과연 이 수산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수산물 쪽으로 그리고 소비 촉진 쪽으로 지금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도요 나서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하고 있는데 정부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또한 우리 경제단체와 기업들에게 단체 급식들의 국내 수산물이 이용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대량 소비처를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매주 그 지역별로 이렇게 주말 축제를 이어가면서 소비 활성화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희찬 최고위원, 지금 이번 주 내내 대통령실에서 이제 점심 메뉴로 수산물 나오잖아요.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곧 기업 구내식당에서도 수산물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공공과 민간이 우리 수산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과학적으로 아무리 객관적인 수치를 말씀드려도 불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다른 곳도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직원들이, 또 수석들이, 또 대통령께서도 한덕수 총리와 오찬하면서 수산물을 드셨고요. 네. 이런 모습을 보면 아 이거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이게 정말 위험한 거라면 대통령과 총리와 그 직원들이 다 먹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하시고 안 가려던 마음을 돌려서 동네 횟집이나 이 수산시장에 가시게 된다면 그것으로 이런 캠페인을 하는 효과는 충분히 보는 거죠. 그래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한 가지 이 캠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노력들이 확산되어서 이제 곧 가을에 전어철이 되는데 우리 어민들이 피해보지 않으시고 수산업 경기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미진수 기자, 이렇게 정부 여당 이제 보관처럼 수산물 소비 좀 늘어나면 그러면 뭐 자영업자들은 좀 한시름 놓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영업자들끼리도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당장 매출이 급감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네. 원래 잘 되던 가게는 그대로 잘 되고 있다. 뭐 매출이 오히려 더 늘었다라는 입장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입장이 갈리지만 눈에 띄는 건 한 초밥집 운영자가 올린 게시글인데요. 네. 방사능 측정기를 준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면서 사진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아, 초밥집 사장님이 방사능 측정기를 사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바닷가에서 살아온 자신도 불안한데 이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이렇게 뭔가 설득하기 위해서 본인부터 뭔가 설득을 해야 한다라면서 직접 방사능 측정기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이런 것도 해야 되냐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가게가 망할 수 있는 만큼 자영업자 입장에서 직접 공부에 나섰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진희 변호사, 어쨌든 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생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니까 방사능 뭐 측정기 사서 공부하시는 이 사장님의 심정도 응당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근데 또 막상 또 수산물 축제 이런 데 가보면 또 사람들 북적북적하고 뭐 그러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좀 이런 우려가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 이제 수산물 축제 현황을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또 수산물을 이렇게 즐겨주셔서 뭐 마침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지난 25일 이제 개막한 마산 어시장 축제에도요 한 1만 5천 명 정도의 이제 인파가 몰렸고 또 이제 마침 또 이제 전어철이잖아요. 가을 전어가 유명한데 이 또 마산 어시장 축제에서 이제 전어가 많이 팔렸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광양 전어 축제에도 마찬가지로 한 5만 명가량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일부 식당들은 이제 피크 타임에도 또 손님이 꽉 차기도 하고 이래서 실제 우려했던 바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수산물 소비가 아직까지 상당히 좀 활발하다 이런 모습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 바로 국민 안심, 이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범인보다 혜빈이가 더 기억되길 한동훈 사형시설 제대로 유지하라입니다. 고비가 있을 때마다 좋은 어른들이 있어준 것이 감사하다.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 열심히 살려 노력했던 것 같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고 김혜빈 씨가 생전에 남긴 글입니다. 올해 나이 이제 20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해서 좋은 어른이 될 준비를 하고 있던 꿈 많은 청년이었는데요. 하지만 유족들은 사람들이 가해자 최원종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보다는 이 혜빈이가 얼마나 밝고 좋은 사람이었는지 기억했으면 한다라며 어제 최혜빈 씨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혜빈이 정말 사랑합니다. 그냥 단순 교통사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딸이 단순 교통사고로 이렇게 세상을 떠난 게 너무 억울하고 한이 맺힙니다. 이거는 분명히 세상에 알리고 싶은 테러입니다. 테러. 네, 고 김혜빈 씨 이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종이 몰고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2명이 숨지고 이 무차별 흉기난동으로 길을 지나던 12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몇 년 동안 이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제 집 주변에 조직 스토킹 스토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태까지 잘못하기 편한데 열심히 살아야 돼도 안 되더라고. 저는 죽었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최근 이 흉악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수위 강화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법무부 실제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추진하고 있었죠. 오늘은 한동훈 장관이 전국의 교정소에 있는 이 사형 집행 시설에 대한 점검과 유지 지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피해자의 몸소리를 정부에 강요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뭔가 사이코패스 범죄로 사이코패스 범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예방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사이코패스 범죄를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시대적인 방안을 좀 더 연구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저는 가해자 인권보다는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강력한 흉악범죄를 저지를 잠재적인 이 피해자들에게 이 처벌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당신에게 인생 기회 없을 거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 그게 좀 무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형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이 된 건 1997년 12월, 무려 26년 전입니다. 현재 사형이 확정이 됐지만 복역 중인 수감자 유영철, 강호순과 같은 연쇄 살인범을 포함해 총 59명입니다.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위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모르겠다는 건가요? 후회합니다. 후회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살인을 저지르게 됐다는 건가요? 네, 법무부에서는 한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이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에 이루어진 통상적인 업무라는 입장입니다.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요. 조금 전 국회에 나온 한 장관 본인도 이 사형 집행은 현실적으로 구현할 점이 많은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다 보니까 법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용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왔죠.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기존하고 달라진 바는 없고요.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법에 있고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설을 유지하고 그리고 사형 확정자들의 수용 행태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로 질서 있게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임무입니다. 시설들을 살펴봐라 하고 뭐 명령을 내린 건 원래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일 뿐 그것이 지금 사형을 당장 집행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어서 지금 시류와 연관해서 뭔가 좀 제지력이 발휘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설주환 부위원장님, 이 범죄자보다 피해자가 더 기억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유족 측의 이야기입니다. 강력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사실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 좀 초점이 맞춰져서 보도도 되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유족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네. 좀 유족들이 어떤 그 취지대로 정말 이 가해자를 우리가 최원종을 알아서는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피해자가 저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 그리고 네. 정말 젊은 청년이 저렇게 진짜 부지불식간에 정말 뭐 예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저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유족이 밝힌 바와 같이 피해자가 얼마만큼 뜻깊은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네.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밝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장해찬 최고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피해자 유족에서는 뭔가 서사,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피해자가 당한 피해 사실도 중요하지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선진국 언론에서 보도할 때는 지금 이 유족들의 말씀처럼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일 극도로 절제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유족들에게 피해를 담긴 가해자에게 잘못하면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범죄의 당위성을 언급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우리 언론에서도 보도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뭐 피해자들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사회적 지원이 가야 된다는 것에도 100% 동의하고 네.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 사형 시설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는데 어쨌거나 유가족 입장에서는 엄벌에 처하게 하는 것이 그나마 뒤늦었지만 약간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해자 인권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와 유족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지진 변호사님, 사형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 이야기도 있지만 외교적인 문제도 걸려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가 아까도 나왔지만 실질적인 어떤 사형제 폐지국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인권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또 이제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면 네.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비난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감수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인권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 이제 국제 여론을 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워낙 이 사형제의 어떤 효과에 관해서 이제 의견이 굉장히 좀 분분하고 팽팽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이게 관련 위헌 소송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사형제가 정말 실제로 범죄 예방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비용 측면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많아서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사형제에 관해서 합헌 결정이 나온 게 가장 최근 결정이 나온 게 2010년도입니다. 네.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사형제 관련 위헌 논의들이 계속 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2022년도에 이제 공개 변론까지 열렸거든요. 헌재에서.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사형제의 위헌 판결이 또 위헌 관련 판결이 나올 텐데 지금 이제 그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 사형제가 위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번 이제 헌재에서는 저번에도 사실 5대4 정도로 아주 박빙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헌재에서 진짜 위헌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네. 이제 실질적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완전한 사형제 폐지국으로 가게 됩니다. 정부 입장은 아까 한동훈 장관 얘기도 나왔지만 아무래도 사형제 존치를 아무래도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헌재 판결 전에 만약에 사형을 꼭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어떤 국민 여론이나 어떤 국제사회 여론을 좀 검토한 다음에 네. 정말 어떤 범죄 예방 효과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사형제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보일 때 이때 한번 집행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검토할 이런 수도 부분은 있겠다. 배제하기는 어렵다. 네. 그런 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님, 정부 여당에서는 실제 집행이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사법 입원제 검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시민단체에서는 범죄자 인권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부분 조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범죄자 인권 따지는 동안 수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유가족들이 피눈물 흘린 사례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사형 집행이야 국제사회의 여러 여론 때문에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사형 선고는 계속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실질적인 무기징역이죠. 지금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일정을 채우고 나면 가석방되는 경우가 네. 꽤 있다고 합니다.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빨리 도입해서 우리 사회와 격리시켜야 될 범죄자들을 영원히 격리시키는 법적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뉴플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앵커의 픽 함께 보시죠. K-팝, K-드라마를 위시해서요.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기에 우리 음식, K-푸드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번 앵커이픽에서 음식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솔전 부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우리 김밥 불티나게 팔린다 이런 보도 봤는데 김밥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 많은 우리 음식들 많잖아요. 그죠? 네, 뭐 짜파구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치킨, 핫도그, 뭐 라면은 뭐 대중적이라고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떡볶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외국 챌린지 형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방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예요. 그대로 먹방을 영어로 표기를 해서 그냥 먹방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 K-푸드라든지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확산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K-문화를 어떤 K-컬처라고 하죠. K-문화가 퍼지면서 오히려 전 세계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는 그 어떤 음식이라든지 오히려 한국을 더 이해하는 하나의 그 접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먹방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한 외국인이요. 아우 입에 침이 고이네요. 김치말이 국수를 먹는 먹방을 선보였습니다. 그 영상 좀 볼까요? 김진진 변호사, 지금 저희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저희가 왜 이걸 준비했냐면 이 영상 제목이 김치말이 국수 먹방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가 흔히 먹는 그 김치말이 국수를 먹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져온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영상은 이제 4년 전에 올라온 거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요즘 하도 이제 K컬처가 워낙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제 이 영상이 다시금 이제 어떻게 보면 역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관련된 내용들 보면 실제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김치말이 국수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김치말이 국수는 이제 김치랑 면을 이제 국물에 담가서 이제 먹는 그걸 이제 얘기하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말아먹는 이제 국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화면을 보면 실제 김치에다가 어떤 그 볶음면 같은 굉장히 매운 볶음면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김치로 싸서 이제 먹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말긴 많아요. 그래도. 네. 근데 이제 이게 보면 결국에는 번역의 오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면 김치를 이제 말다 이걸 영어로 번역했을 때 이걸 뭐 롤이나 이제 랩이나 이런 단어로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가 아는 어떤 국물에 담가 먹는 국수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돌돌 말아 먹는. 실제 구글 번역기에 김치말이 국수라는 거를 이제 번역을 시켜 보면 이제 김치 롤드 누들스라고 해갖고 실제로 이 화면처럼 이렇게 말아 먹는 이 형태의 번역이 잘못돼서 번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번역상에 좀 오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이 잘못된 음식들이요. 이전부터 좀 꽤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건 우리 육회 먹잖아요. 육회를 번역을 해서 지금 여기 나오네요. 육회면 이게 이제 소고기를 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육회 6times 6번이라는 이 영어로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대게, usually 이것 보통 대게 이런 뜻으로 쓰는 그 영어 단어인데 이거를 대게라는 음식에다가 이거를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곰탕, 비어숲, 정말 고음 수프입니다. 고음 수프, 곰탕 이렇게 번역을 해서 외국인들이 정말 이걸 보고서 이게 무슨 음식이야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까지 좀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민지숙 기자. 이거 보면 제가 외국인이라도 와서 이 메뉴 보면 비어스프, 6times 이 무슨 음식이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밀면 웬유 푸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밀면이요? 우리 먹는 밀면? 네, 밀면 언제냐라는 뜻의 웬유 푸시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번역 표기에 대해서 국내 여러 식당이 실제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외국인에게 심어줄 수 있다라면서 관련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직접 나섰는데요. 지난 11일에 이런 한식명 제대로 표기하는 표기법을 따로 정리를 해서 번역한 한식 메뉴 외국어 표기법 길라잡이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육회는 아예 발음 그대로 육회를 적거나 비프 타르타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곰탕 같은 경우에도 비프 본 수프, 끓인 수프라는 뜻을 제대로 번역할 수 있는 영어 단어를 표기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외국인들한테는 이 음식이 이 음식이구나 좀 많이 알아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음식 이름도 이름이지만 장희찬 최고위원, 이게 가격도 좀 문제예요. 저희 스튜디오 바로 옆이 이제 명동인데 거기 바가지 요금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여행 갔는데 바가지 요금 한번 당하면 그 나라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명동 일대 가게 지하상가 포함해서 1,100여 곳에 이 가격을 정찰제로 표시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명동하면 또 이 길바닥에 쭉 늘어서 노점상. 맞아요. 거기서 뭐 재밌는 길거리 음식 먹는 재미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노점상은 이 가격 부착 대상에서 제외라고 하거든요. 뭔가 좀 구와 이 노점상 상인연합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노점상들도 가격 정찰제를 표시해서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우리 길거리 거리 음식 먹을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